수희는 태어나 젖을 떼기도 전에 생모를 잃었다. 생모라는 여자는 계모임에서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 갓난애를 놔두고 도망쳐버렸다. 그 갓난 수희를 전적으로 챙겨준 것은 새할머니와 배다른 막내 고모였다. 두 사람은 수희의 할아버지의 후처이자 딸이었다. 수희의 친할머니는 행방불명이 된 지 20여 년도 넘었다. 수희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다가 아내마저 정욕에 눈이 멀어 달아나자 사는 게 수치스럽다고 자살해버렸다. 새할머니는 등이 앞쪽으로 심하게 굽어서 걸어 다닐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그런 몸으로 할머니는 수희를 친딸보다 더 아끼며 키워주었다. 분유가 귀하던 시절, 어떤 때는 젖동량도 해서 키웠다. 새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수희를 보살펴준 덕택으로 허약하지만 수희는 온전히 자랄 수 있었다. 그 새할머니의 딸인 막내 고모는 눈에 띄는 미인인데다가 하고 다니는 행동은 여장부였다. 고등학생 때부터 남자 주먹들을 거닐고 다녔다. 인근 동네에서 막내 고모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그녀의 앞에만 서면 기들이 죽고 헬맹이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막내 고모는 학창시절이 끝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수완을 발휘해 돈 버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주변 수컷들의 도움으로 늘 성황리에 시작할 수 있었다. 사업은 하는 족족 망해먹는 일이 다반사였으나 투자자 중 누구 하나 자금 회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능력을 가진 막내 고모는 수희를 학교에 보내주었다. 어린 시절 수희는 체격이 왜소하고 병치레가 자자 키워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고모의 각별한 배려로 수희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막내 고모는 특별히 배운 것 같지 않은데 피아노를 잘 쳤다. 한 번 들은 음을 피아노로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주변에선 신동이라고까지 말했었다. 가정집에 피아노가 많지 않았던 시절, 막내 고모는 피아노를 한 대 설치해 놓았다. 간혹 기분이 울적할 때는 피아노를 쳤는데 그 곡명을 모르겠으나 늘 전주곡 식으로 흘러나온 곡이 있었다. 막내 고모는 그 곡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었다. 이 곡은 내 마음을 꼭 집어 말하는 것 같아. 칠 때마다 새롭고 다른 의미까지 생각하게 돼. 고모는 어떤 때는 피아노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결코 기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칠 것 없이 전진하는 사람 같았어도 내면적으로는 무척 여리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어린 수희까지도 생각하곤 했다. 막내 고모는 어느 때는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아무 소리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그냥 건반을 살짝 건드려 보면서 울고 있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수희는 왜 고모가 그렇게 슬픔이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었다. 무엇이 고모에게 깊은 슬픔을 주는 건지 어린 수희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모든 게 장난이었다는 듯이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아 노래하기도 했었다. 나중에는 막내 고모의 친오빠도 자살했고 이복 오빠, 즉 수희의 아버지도 자살했다는 게 그녀에게 슬픔을 준 것일까 생각도 해봤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을 때도 조카인 수희에게는 무척 다정다감했었다.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오히려 수희의 짜증까지 잘 받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막내 고모는 자신만 믿고 사는 어머니, 즉 수희의 새할머니에게도 효심 깊은 딸이기도 했다. 간혹 신경질적이기는 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애정은 깊었다. 모든 게 자신만만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고모였다. 모든 일이 의지대로만 움직이질 않는 건 막내 고모도 똑같았던 것이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막내 고모의 주류도매 사업은 성업을 잃었다. 유흥업소에 납품하면서 마진이 높아졌다. 사업 확장까지 순항을 이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반문화와 관련된 곳에 늘 따라 붙는 어깨 조직들이었다. 그들의 협박에 상납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횡포도 함께 늘어나 마진은 떨어졌고 비상자금까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한 2년 반짝하던 사업은 금세 물거품처럼 꺼져버렸다. 돈 품께나 만지나 싶었던 게 오히려 화근을 불러왔다. 동업하던 남자 측에서 뒷전에서 투자금을 회수해버렸다. 집을 담보로 막내 고모는 자금을 조달했지만 외상으로 나간 술값은 회수가 잘 안 되었다. 거침없이 달리던 막내 고모에게도 마침내 시련이 닥쳐왔다. 그것도 설상가상 한꺼번에 몰려들어 가족의 평온을 산산조각 내었다. 그동안 손실에도 끄덕없던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쌓아둔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아무리 인덕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라도 번번이 말아먹는 사업 앞에선 별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모든 화풀이는 고모에게 몰렸다. 집은 경매로 이미 넘어가 버렸고 집안 가재도구는 모조리 부서져 버렸다. 채권자들의 모함까지 덧붙은 고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피를 했다. 할머니는 친정 조카 집으로 들어갔다. 수희는 주변에서 급박하게 소개해준 공장에 들어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들 주머니에 가진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이었다. 무심하게도 세월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 바깥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내린 비는 그칠 듯 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계속 내렸다. 전조등을 켠 차들이 노면 위에 물파장을 일으키며 달렸다. 가끔씩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행인들의 우산이 꺾이고 뒤집어지기도 했다.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도로에는 차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 사장님, 준비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요? 아직 시간이 충분한데 한 번 더 둘러보라고 하세요. 민머리가 허연 사장은 수심이 깊은 얼굴로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제 습관처럼 버릇이 된 멍 때리는 모습이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자그마한 키의 사장은 검정색 바지에 감색 자켓을 걸치고 있었다. 입술에 바른 분홍빛 립스틱이 일부 들떠서 메말라 있었다. 갈수록 그녀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사무실 내부로 옮겨졌다. 그러자 수심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한 얼굴만 보였다. 김 차장한테서는 그 외에 별다른 얘기가 없나요? 네. 한 번 더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며칠 전에 똑같은 제보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확인했다고 하던가요? 비서실 이대리는 괜히 자신이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저번에 파악한 사실과 동일한 제보라고 합니다.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또 긴 한숨이 나왔다.
이제 자신도 늙어가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었다. 먼지 쫓기는 심정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때때로 두렵기까지 했다. 그러기에 사장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 빨리 해결할 걸 끝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연 회장은 많이 북적였다. 그런데다 정신 사납게 어린애들이 몰려다니며 직원들 하는 일에 가로 걸렸다.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일부 노인층은 흥이 나서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실내에는 신나는 트로트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 과장은 마음이 급했다. 좀 있으면 사장님이 내려오실 텐데 아직도 정리가 덜 끝났다. 모든 게 다 준비됐다고 사장실에 보고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연 회장에 있던 일부 비품들이 한쪽에 덮인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 물건들을 어디고 치워야 할지를 몰라 직원들은 서로 헤매고 있었다. 아니, 총무과 직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 비품들을 어디로 치울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일을 미루고 남의 탓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보세요. 박 과장님, 그게 총무과의 소관입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도 책임져야 할 일이지요.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오늘 중으로 연회가 잘 치러질까 걱정입니다. 박 과장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다. 지금 이러고 서 있는 동안에 저것들을 치워야 청소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장서서 물건을 들쳐 엎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각기 하나씩 집어들고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총무부장이 올라왔다. 이건 큰일 났군요. 밴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마에 땀을 씻으며 박 과장이 물었다. 부장님, 무슨 말씀이지요? 밴드라니요. 다른 게 아니라 밴드 중에 피아노 반주를 해줄 사람이 연락을 늦게 받았다고 지금 출발한답니다. 안 돼요. 지금 참석자 대부분 입장이 끝난 마당인데 이제 출발하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대신 연주 넣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해밀턴 전속으로 간 지가 언젠데요. 여기와 줄 턱이 없지요. 두 사람은 안절부절하고 다른 직원들은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짜증을 내고 있었다. 박 과장은 무슨 일인가 입구 쪽으로 다가가 봤다. 비품을 옮기다가 페인트 부스러기가 카페트와 엘리베이터 쪽까지 덮여 있는데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것이었다. 박 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밴드 문제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봐요, 아주머니. 비품 옮기면 바로 뒤따라 청소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청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연신 굽신거리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사장님, 내려오실 텐데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도 더 오라고 해서 빨리 치워요. 청소 아주머니는 일에 익숙치 못한 것 같았다. 카페트를 닦아내는데 좀채 닦아지질 않는 것이었다. 박 과장은 여기저기로 전화를 돌려 피아노 연주자를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카페트 청소하는 걸 보고서는 다시 천불이 일어났다. 이봐요. 카페트 청소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중요한 행사에 초짜 아주머니를 시키면 어쩌자는 겁니까? 박 과장이 총무부장에게 화를 냈다. 직위가 더 높은 총무부장이라 해도 박 과장의 말에 함부로 토를 달 수 없었다. 박 과장은 호텔 부사장의 사위였다. 실세로 호텔 지분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을 자제하는 모습이 없었다. 저기요. 아주머니는 그만 빠지고 다른 고참 아주머니 두 분 오시라 하세요. 아니, 뭘 멀뚱거리고 있는 겁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머니 3명이 달려들어 나머지 청소를 대략 끝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 사장이 내려왔다. 연회장 입구에 선 사장은 주변을 획 둘러보더니 총무부장에게 물었다. 부장님, 여기 연회에 더 준비할 건 없습니까? 네. 그런데 당장 피아노 연주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왜요? 연주자가 없었쇼? 예정된 사람이 시간을 잘못 알고 수원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해서요. 그만두라 했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떠나면 행사 다 끝난 시간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다른 분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힘든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연락을 취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애초에 주요 연주자부터 챙겼어야지. 행사 직전에 알아본 거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밴드끼리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그만. 이제 와서 실력 있는 연주자는 고사하고 트로트 반주나마 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물색해봐야 자잖아요. 정 안 되면 색스폰으로 연주하면 어떨까요? 약간 당황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찾는 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사장은 심각해진 얼굴로 연회장에 들어갔다. 초청받은 손님들이 가득 차 연회장은 벌써 열기가 올라 있었다. 정 없으면 하는 수 없이 녹음 연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다소 흥이 떨어질 텐데 걱정이긴 했다. 그래도 사장은 금세 침착해졌다. 행사에 이런 일들은 그동안 부지기수였다. 늘 문제가 한두 가지씩은 생겨났었다. 완벽히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장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믿었다. 오늘 연회의 주인공은 정치계 거물의 모친이었다. 88세 미수기념 잔치였다. 그 정치인은 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자였던 사람이었다. 다음 경선에 나설 것이 예정된 유력주자였다. 그 정치인은 정치 관계자 일체 초청하지 않고 축의금도 절대 사양했다. 집안 친인척만 초청해 여는 잔치로 조용히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랬다. 그런 만큼 사장은 직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해 그런 취지를 잘 지켜지도록 했다. 그런데 일이 수월치 않았던 것이다. 초청 가수는 조현미 딱 한 사람이었다. 나머지는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에 따라 노래 경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박 과장은 몸이 달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중에 커피숍 정 과장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주위에 피아노 연주자 아는 사람 있어요? 왜요? 급합니까? 네. 주변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인력사무소에도 없다네요. 정 과장은 우연히 들은 말이 생각났다. 청소 아주머니 중에 안씨 아주머니가 있는 모양이야. 그분이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하던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피아노 치는 걸 봤어요? 아니, 얘기만 들었지요. 한번 물어나 봐요. 나도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니까. 박 과장은 급히 연회장 쪽으로 다시 뛰어갔다. 아까 청소가 서툴렀던 아주머니가 보였다. 안씨 아주머니가 어느 분이에요? 접니다. 아주머니가 피아노 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씨 아주머니는 잠시 대답이 없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취미로 조금 쳤는데 제대로 치는 건 아닙니다.
박 과장은 언제 어디서 어떤 곡들을 쳐봤냐고 정신없이 다구쳤다. 마음이 너무 급해 앞뒤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누구한테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혼자 취미로 쳤던 겁니다. 아까 청소 문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무 급박해서 제가 아주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피아노 치시는 분이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연주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씨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그럴 능력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저는 사람 많은 데서 쳐보지도 않았고 실력이라고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솔한 심정인 것이다. 그때 총무부장이 박 과장한테 사장님이 급히 찾는다고 알려줬다. 박 과장은 바로 연회장으로 뛰어들어갔다. 연회장 안에서는 벌써 음식이 세팅되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나와 손님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농담조로 개그를 하고 있었다. 간간히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터져나와 분위기를 달구기 시작했다. 사장은 찬찬히 박 과장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박 과장님이 이번 행사 주관이지요. 밴드 섭외가 잘 안 됐다고 하던데 문제 없습니까? 이 시 여분쯤이면 피아노가 들어서야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섭외가 안 돼. 일단 비공식적으로 찾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공식이고 비공식이고 피아노만 제대로 친다면 누구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게 여기 청소하는 아주머니입니다. 사장은 눈을 껌뻑이다가 제대로 칠 줄 아시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당장은 대책이 없으니 믿고 믿고 맡기는 것도 먼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 연회장에 있는 피아노로 한번 쳐보시라고 하세요. 박 과장은 안씨 아주머니를 연회장으로 데리고 갔다. 안씨 아주머니는 피아노를 만지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얼마만인지 아득한 기억을 더듬었다. 안씨 아주머니가 감회가 새로운 듯 몇 번 손가락을 털면서 한두 차례 건반을 두드리더니 유명한 트로트곡을 한 곡 쳤다. 박 과장은 순간 눈물이 왈칵 올라왔다. 천만다행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다. 아주머니는 그러면서 다시 손가락을 풀더니 클래식 한 곡을 쳤다. 때마침 박 과장과 함께 뒤따라 입구에 서 있는 사장은 그 연주곡의 전율을 느꼈다. 예전에 막내 고모가 피아노 칠 때 우선 곡으로 많이 쳤던 곡이었다. 사장은 그게 녹턴 2번이었다는 걸 오랜 세월 후에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곡을 예기치 않은 곳에서 피아노 생음으로 듣게 되었다. 갑자기 그리움이 몰아쳐 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분은 누구길래 청소하시는 분이 피아노를 저토록 잘 친다는 말인가? 과거에는 잘 살았다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냥 취미로 친다고 하기엔 너무도 선율이 좋았다. 지금까지 사장은 녹턴 2번을 수백 번 들었을 것이다. 막내 고모에 대한 그리움에 3, 4일에 한 번은 들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웬만한 연주는 다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은 바로 수희였던 것이다. 사장은, 아니 수희는 안씨 아주머니란 분을 자세히 만나보고 싶었다. 물론 막내 고모였다면 멀리서도 충분히 알아봤을 것이다. 성씨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기대심은 전혀 없었다.
다만 녹턴 2번을 잘 치는 저분의 사연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당장 행사 때문에 일단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곧이어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다. 트로트 몇 곡을 밴드 협업으로 연주했다. 이어서 피아노 독주로 조현미의 눈 내리는 장춘단 공원이 연주되었다.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곡을 달리 해석해서 인트로 부분이 길게 연주되었다. 초청가수 조현미는 새롭게 연주된 곡에 맞춰 신명나게 불렀다. 두 번째 노래는 밴드의 참석 손님들과 떼창으로 다 같이 불렀다. 좋은 음악은 함께 해야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노래가 끝나 가수는 피아노 연주자에게 엄지척을 해보였다. 안씨 아주머니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연주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가끔씩 눈을 감기도 하고 입으로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연주를 즐기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참석자들의 노래 경연 순서가 되었다. 그때 준비 시간에 잠깐 시간 공백이 생긴 안씨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녹턴 2번을 쳤다. 순간 한창 사박자 흥에 젖어 있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신명나는 트로트에서 갑자기 클래식이 흐르자 묘한 대조가 이뤄지면서 또 다른 감흥이 휘감았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흥이 무르익은 분위기에서 이제 막 고조된 노래가락으로 경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참석자들은 뜻밖의 잔잔한 클래식 연주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더구나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곡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곡이었다. 조용한 선율로 시작하여 스케르초를 연상시키는 선율을 지나 일주제로 재연된 후 하강하는 아르페지오로 끝난다. 그 누구보다 녹턴에 녹아내린 사람은 수혜, 이 호텔 사장이었다. 수희는 녹턴 2번을 아까보다 좀 더 가까이서 들으면서 한없이 흘러내릴 것 같은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자신만이 해석할 수 있는 막내 고모의 연주였다. 눈을 감으면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저녁놀이 물들어가던 어느 날 뒷문을 열어놓고 피아노를 치던 막내 고모의 우수와 고독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련했지만 분명한 선율은 흔들리지 않았고 붉은 노을과 함께 어우러졌다. 이 연회의 주최자인 유력 야당 정치인 역시 뜻하지 않은 클래식 연주에 깊은 감흥을 받고 있었다. 청중들은 마치 숲속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장내는 연주가 끝났을 때 기침 소리 한 번 없이 순간적으로 5초 정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이어서 객석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환호성과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앙콜이 나왔다. 유력 정치인은 엄지를 올려주며 찬사를 보냈다. 안씨 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하며 겸연쩍어했다. 수희가 박 과장을 불렀다. 저분은 안씨가 아니라 한씨일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40년 만에 만나는 내 고모님이에요. 그리고는 수희는 한씨 아주머니에게로 다가갔다. 그분의 두 손을 감싸쥐고 말했다. 고모, 저 모르시겠어요? 경의 고모 맞지요? 저 수희예요, 수희. 그때 막내 고모는 눈을 들어 자세히 수희를 쳐다봤다. 순간 눈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래, 수희야, 네가 정령 수희 맞냐? 네. 제가 수희예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막내 고모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고 단단했다. 얼마나 험한 일을 오래 했으면 손바닥에 굳은 살 투성이었다. 손등은 갈라지고 메말라 거무칙칙했다. 과거 세련되고 품격 있던 모습은 상상도 못하게 바뀌었다. 이루말로 표현할 길이 없이 감정이 격해져 그저 눈물이 나올 뿐이었다. 그때 무렵 박 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웅성거리는 장례를 정리하며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40여 년 만에 고모와 조카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저분은 저희 호텔 사장님이고 그 앞에 피아노 치신 분은 사장님의 고모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기쁜 잔치 덕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내에 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희가 미안해하며 마이크를 받았다. 먼저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이혜영님께 사죄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제 고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 일체를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환호성이 나오고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막내 고모는 그런 광경을 쳐다보면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수희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모, 남은 반주 더 해드리세요. 저도 옆에서 있을 테니까요. 막내 고모는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행사가 끝나고 막내 고모는 사장실로 모셔졌다. 깊이 패인 주름살과 덜 염색된 흰머리카락, 아래도 처진 볼살과 팔자주름이 선명히 드러나 보였다.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그 잘생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월의 앙금만 남았던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막내 고모는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며 살기 위해 세상에 온갖 허드렛 일은 다 했다고 한다. 철거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 주방일, 중국집 배달도 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살던 중 한 사람을 만나 살림을 차렸는데 술만 처먹으면 아내인 고모를 구타하는 게 습관인 계곡이었다는 것이다. 여편네나 때리는 놈이 뭐가 억울했는지 목을 메고 되졌단다. 미인방명이라고 했던가. 다시는 남자를 안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데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되나. 또 새로울 것으로 생각해서 만난 게 지금 딸의 아빠였다. 그는 착실하고 성실했으나 지병이 있었단다. 살림 차려 3년여 살아오다가 폐종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지질이 복도 없는 팔자였다. 고모는 그런 고통스런 일상생활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다고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인 피아노만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음계를 외워 머릿속으로 작곡도 했단다. 그렇게 만든 대중가요 몇 곡을 모 유명 가수 앞으로 보냈더니 6개월 후에 보란듯이 히트곡으로 나왔단다. 원작자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희는 그 가수가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에 성금을 냈다고 방송에 나왔던 것이 기억났다. 수희는 그에 대해 강력히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수희는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살았었다. 호텔업계에서 입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에 흔들렸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막내 고모를 만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비록 할머니는 연세가 고령이어서 만나진 못할 수 있어도 고모만큼은
만나고 죽어야 한다는 죄의식 때문이었던 것이다. 막상 만나고 보니 세월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새삼 느끼고 허망해졌다. 수희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야상곡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막내 고모가 말했다. 지금 시간쯤이면 딸애가 나를 데리러 올 때가 되었어. 수희는 깜짝 놀랬다. 아, 참. 고모 결혼했다고 했지요. 그럼 제 사촌 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수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수희는 사촌 동생을 호텔로 찾아 불러왔다. 보니까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저렇게 됐어. 그동안 학교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다. 그 말에 막내 고모는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다. 고개만 흔들었다. 대답하기 싫다는 표정이었다. 수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도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얼마나 한많은 사연이 있었을까 듣지 않아도 가슴이 쓰렸다. 막내 고모의 얼굴과 손이 무척 부어 있었다. 처음에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본 것이었다. 부종이 심한 걸 보면 당뇨도 있을 것 같고 여러 합병증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막내 고모를 통해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수희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러나 수희를 찾을 길이 없어 만나지 못했고 돌아가신 당일에는 막내 고모도 일이 생겨 임종을 못 봤다고 했다. 그 말에 배은망덕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 수희는 오열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많은 세월을 보낸 한 세대가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이었다. 수희 자신도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허망했다. 보고 싶은 얼굴이 남아 제대로 보고 살 수 없었다는 게 한스러웠다. 수희는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당장 고모부터 병원에 입원시켜 정밀검사를 받게 해야 했다. 몸이 말이 아니게 좋지 않다고 들었다. 사촌 동생은 결혼도 안 하고 고모를 모시고 있었다. 그래서 당장 주거부터 옮기도록 했다. 작은 아파트를 사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모는 청소일부터 그만두도록 했다. 더 이상 일을 한다는 건 위험했다. 그렇지 않아도 정년이 넘은 나이에 임시직으로 들어와 일한 것만 해도 호텔에 감사한다고 했다. 박 과장의 제안에 따라 호텔 연회장 행사에 피아노 연주는 막내 고모가 전담하기로 했다. 고모는 너무 과분한 일이라고 거절했으나 수희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나이가 들어도 정식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삶의 활력도 되고 자존감도 생긴다는 게 수희의 생각이었다. 수희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한탄했지만 막상 고모를 만나보니 자신의 인생은 그나마 복받게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했다. 그만큼 막내 고모의 삶은 매일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 고모를 위해 원 없이 살아야 한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 지난 날은 지난 날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억울해도 할 수 없는 세월이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다. 돈이 많으면 뭘 하나, 가족이 많으면 뭘 하나. 만나서 함께 살지 못하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족과 만나 살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행복인 것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